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상사 말이에요. 다들 까칠하다 어쩌다 했지만 전 그냥 새로 왔으니 잘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원래 스카우트에서 처음 온 사람들이 성과 내려고 초반에 과하게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건 제 성격이기도 하지만 당시 제 앞에 놓인 삶이 너무 빡빡해서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네요. 저는 딸만 넷인 집의 첫째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재주도 재능도 없는 그냥 첫째예요. 2살 아래 둘째 동생은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데 그만큼 욕심도 많아서 항상 저를 이겨먹기 위해 안간힘을 썼는데요. 어렸을 때나 그게 분하지 조금 크고 나니까 그것도 그냥 그러려니 되더라고요.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좀 아프기는 해도 바른말 툭툭 해주니 어쩔 때는 의지가 되고 오히려 그게 편하기도 했고요. 학원도 내 자매 중에 제일 많이 다니고 뭐든 자기가 제일 좋은 거 가지려고 하는 악바구니가 있어서 우리 자매들 사이에서는 별로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셋째 동생은 저랑 3살 차이인데 세상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림에 비상한 재주가 있어서 공부보다는 일찍부터 예체능계로 나갔고 입시 미술을 몇 달 다니지도 않았는데 꽤 좋은 학교에 붙은 천재형입니다. 넷째 동생은 잡기에 능한 애교 덩어리 막내라서 그 자체로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았죠. 반면에 저는 예체능도 별로 공부도 그럭저럭 애교는 없고 잡기에도 무능한 그냥 여자 사람이었습니다. 비교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딱히 또 그게 기분 나쁘거나 상처가 되지도 않는 무던한 성격이라는 게 그나마 절 살린 요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평범하게 자라 평범하게 학교 가고 평범하게 연애도 한두 번 하고 평범하게 취직도 했습니다. 상사 중에는 진상도 있었고 후배나 동기도 버거운 상대가 있었지만 개성 강한 내 자매의 첫째로 살면서 쌓인 내공이 저도 모르게 있었는지 회사 생활도 무난하게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 바로 윗상사가 갑자기 퇴사를 하고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사람이 스카우트에서 왔거든요. 와, 그런데 진짜 깐깐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보다 딱 10살이 많았는데 그동안 관례대로 했던 일들을 다 뒤집어 엎고 다들 모른 척 눈 감았던 것도 다 집어내고 아주 사람을 달달 볶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원들 원성이 점점 커져갔지만 상대적으로 회사는 일의 규모가 잡혀가고 체계가 만들어지니 생산성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 직원들이 투덜거리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경영진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사람이 귀인일 텐데요. 여튼 나름 편하게 다니던 회사가 만날 조기 출근에 야근에 주말도 없이 일을 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니 직원들이 몇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신기한 건 퇴사를 해도 일이 딱히 늘어났다거나 하는 느낌 없이 일단 돌아는 간다는 거였죠. 다들 힘들다 어쩌다 하는 상황에서도 전 또 성격대로 무난하게 시키는 일하고 잔소리하면 듣고 구박하면 구박 받으면서 다녔어요. 야근하면 야근 수당 나오고 추가로 일할 때면 개인 돈으로 밥도 한번 사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3달인가 4달쯤 지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대리는 참을성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던한 거예요? 야근을 마치고 마지막까지 남은 저한테 야식을 먹고 가지 않겠냐고 해서 같이 회사 근처 일식집에서 가볍게 먹고 술도 한잔 한 날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몇 번 그렇게 먹고 헤어진 적이 있어서 그냥 그날도 그러려니 했죠. 글쎄요, 둘 다인 것 같기는 한데 부모님은 무던하다고 하시고 친구들은 참을성이 많다고 했고 동생들은 무디다고 하고. 어지간한 괴롭힘이나 잔소리는 별로 영향을 안 주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뭐랄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런 거 잘해요. 아이, 그렇구나. 되게 큰 장점이네요.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답답하다고만 했지 제 성격을 장점으로 봐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여동생들은 어른이 된 지금도 저만 만나면 두 마디 대화를 하기도 전에 구박부터 합니다. 하여간 그렇게 답답하고 뚱해서 사회생활 하는 게 용타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 보살인지 소인지.
언니들, 그러지 마. 그래도 첫째 언니가 무난해서 우리 자매들이 안 갈라지고 그래도 이나마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새 여동생은 만나기만 하면 제 성격이 답답하네 속 터지네 하며 구박 아닌 구박을 했죠. 부모님도 다를 건 없었고요. 그런데 절 몇 달 보지도 않은 상사가 그것도 모두에게 까칠하고 쌀쌀맞게 구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 성격이 큰 장점이라고 해준 겁니다. 뭐랄까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두껍게 쌓였던 벽 하나가 와르르 무너져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활짝 웃어버렸죠. 사실 치열이 별로 고른 편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웃는 게 평생 습관인데 너무 갑자기 칭찬이 훅 들어오고 마음이 탁 풀리니까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활짝 웃게 되더라고요. 웃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요? 네? 아, 그래요? 덧니가 콤플렉스라 사실. 귀여워요. 한번 무너진 마음의 벽은 두께도 얇아지는지 그 사람의 귀엽다는 한마디에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마음의 떨림이 손에도 전해지는지 앞에 놓인 명랑구이를 하나 집어 올리는데도 젓가락이 달그락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손을 그 사람이 슥 잡더라고요. 우리 내일부터는 그냥 연인으로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심장이 몹시 뛰었습니다. 한 번도 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무디긴 무딘가 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안 해줬으면 아마 끝까지 내가 좋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떨리던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고개 좀 들어봐요. 좋아요, 싫어요. 누가 보면 내가 손잡고 협박하는 줄 알겠네. 그렇게 저희 둘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애는 느리고 천천히 진행됐어요.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고 저도 그 사람도 다른 직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직원들과의 뒷담화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전 관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야 했지만 워낙 티를 안 내는 게 오랜 습관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완벽한 포커페이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곽 부장님 있잖아. 사실 엄청 부잣집 아들이라는데? 나도 그 소문 들었어. 가업 물려받기 전에 사회생활 먼저 한다고 그냥 회사 취미처럼 다니는 거래. 아니 무슨 황태자의 서민 수업도 아니고 진짜래? 나 옛날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애가 아직도 가끔 연락하거든? 근데 우리 업종이 바닥이 좁잖아. 건너 다 알고. 물어보더라고. 너희 회사 스카웃돼서 갔다던데 아냐? 본 적이 있냐?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팀 팀장이라고 했지. 그랬더니 다짜고짜 나보고 전력을 다해서 꼬시라는 거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내가 사람 너무 싸가지 없고 쌀쌀 맞아서 진짜 정 안 간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말해주더라고. 옛날 회사에서 어쩌다가 엄청 부잣집 아들인 걸 들켰는데 회사에 말 많은 여직원들이 꼬셔보겠다고 대놓고 달려들고 매달리고 그러다 이상한 소문 내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 그만두고 은둔 같은 거 좀 하다가 우리 회사 온 거래. 가만히 듣고는 있었지만 그제야 무딘 저도 몇 가지 느낌이 오는 게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주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근교로 나가는 걸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브랜드도 생소한 고급차를 몰고 나왔더라고요. 뭐든 그러려니 하는 제가 봐도 이건 그동안 그 사람이 보여줬던 것들과 너무 차이가 큰 차여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차가 사고 나서 수리가 들어갔는데 보험사에서 대차를 해줄 수 있는 게 그 차뿐이어서 그냥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알았죠. 모질이니? 아니 어떤 보험사에서 미쳤다고 그 비싼 차를 대차로 내줘? 그걸 믿었어? 와, 언니 아무래도 그냥 바보인 것 같다, 바보. 언니, 혹시 그 사람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부자 아니야? 그럼 우리도 막 용돈으로 수표 주는 형부 생기는 거야?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동생들을 보며 어이없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또 나온 거죠. 저의 성격인 그러려니가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누군가 하나 그렇게 미끼를 던지니까 너도 나도 보고 들은 것,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줄줄 쏟아내더군요.
아, 그러고 보니 좀 놀랐던 적이 있긴 하다, 나도. 저녁 같이 먹고 가볍게 2차 가자 그래서 술집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마스터가 엄청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킵해둔 술 얘기를 하더라고. 그날은 킵해뒀다는 거 안 마셨는데, 궁금하잖아. 그래서 며칠 뒤에 가서 슬그머니 물어봤지. 우리 팀장님이 혹시 무슨 술 킵하셨냐고. 와, 이거 엄청 비싼 술이더만. 자세히 보면 소품 하나하나 예사롭지 않아요. 다 명품인 거 알아요? 맞아, 맞아. 지난번에 입고 온 조끼 있잖아. 그거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본 기억이 있는데 해서 찾아보니까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이번 시즌 신상이더라. 그거 국내 매장에는 들어오지도 않아서 해외 직구하고 그러던데, 그걸 입고 있더라니까. 에이, 그건 짝퉁일 수도 있죠. 아니야, 내가 명품 보는 눈은 있거든. 아무리 봐도 짭은 아니었어.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있는 게 힘들었지만 그 자리에 없어서 의심받는 건 더 싫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 캐릭터에 익숙해졌다고는 해도 몇 번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제가 이상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한 번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박 대리님은 팀장님이랑 야근 제일 많이 하잖아요. 뭐 들은 거 그런 거 없어요? 네, 제가 원래 좀 무디고 그래서. 하긴, 박 대리님은 대놓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낌새 이런 거 느낀 건 없었어요? 네.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려다 보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누구든 나타나서 저 좀 구해줬으면 하던 그때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지. 왜 답도 못 주는 사람한테 애둘러 물어봐요? 팀장님. 평소 탕비실 근처로는 발걸음도 안 옮기던 사람이 나타나자 거기서 커피 마시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던 직원들은 당황하며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내 소문 돌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쓸 만큼 다들 한가한가 봐요. 일 부족하면 말해요. 일거리는 언제든 만들 수 있으니까. 소문의 근원지가 직접 등판하자 모두가 꼬리를 내리더군요. 다들 마시던 커피도 후다닥 내려놓고 허둥지둥 자리로 돌아가느라 바빴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직원들을 따라 자리로 돌아가려는 저를 그 사람이 붙잡아 세우더라고요. 왜 안 물어봐? 회사 내에서 저한테 반말을 한 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뭘요? 그동안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왜 한 번도 안 물어봤냐고. 소문은 그냥 소문이고 본인이 먼저 말 안 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겠거니 했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 뭘요? 앞으로 그렇게 그러려니 묻어나게 그럴 수 있냐고. 질문이 좀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냥 저한테 회사 내에서 비밀을 잘 지킬 수 있냐고 묻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제 성격. 뭐 변하겠어요? 그래, 믿을게. 그럼 우리 결혼하자. 네? 제가 워낙 기복이 없는 성격인데다 어렸을 때부터 장녀라는 이유로 하도 부엌 심부름을 많이 해서 손에서 뭘 잘 안 떨어뜨리거든요. 평생 살면서 접시 한 장, 컵 하나를 깨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 칭찬에 인색한 엄마가 유일하게 손이 야무져서 뭐 하나 깨는 게 없다고 나중에 시집 가면 시어머니 사랑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탕비실에서 뜬금없이 청혼을 받으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에서 컵이 떨어지더라고요.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모두가 우르르 달려온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얼굴이 벌개진 채 컵은 깨져 있지 무표정한 상사는 가만히 절 보고 있지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몹시 혼이 났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우, 혼을 내도 탕비실에서. 박 대리님 가요. 네? 혼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모두가 일제히 저와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청혼했습니다. 네,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여직원들은 아주 단단히 뒤통수를 맞은 얼굴로 멍하게 서 있었고요. 남자 직원들은 서로 눈으로 몹시 바쁘게 대화를 하며 손짓 발짓으로 뭔가를 주고받더라고요. 사귄 지 반년쯤 되었고 이상한 소문이 더 돌아서 이 사람 곤란해지기 전에 그냥 결혼하려고요. 세상 모던하고 별 감흥 없는 저였지만 그때만큼은 심장이 뛰다 못해 입 밖으로 탈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후덜거리는 다리를 끌고 자리에 와서 앉았지만 직원들의 호기심을 잠재울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다시 여직원들에게 끌려나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야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였냐면서부터 모르는 척 여우짓은 다 했다는 소리까지 살면서 제일 집중받는 하루를 보내고 나니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래도 퇴근할 때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당당하게 나가는 순간만큼은 몹시 좋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안해. 좀 더 멋있게 제대로 프로포즈 했어야 하는데, 서운했어? 그건 아니지만 다들 너무 놀래서. 뭐 놀란 거야 할 수 없고, 오늘은 내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 아니면 내일 할까? 아니에요. 말해요. 그 사람은 천천히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문이 맞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몇 대째 시멘트 사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방에 공장이 좀 있고 시멘트를 하기 전에는 전봇대도 만들고 뭐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사업이 커져서 건설 쪽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한참 해외 건설 붐일 때는 거기서도 큰 돈을 버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정점에 올려두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아들을 일찍 잃은 할아버지는 이 사람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3살이어서 도저히 어떻게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의 어머니가 나섰다네요. 그는 자기 엄마가 어느 여자와는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갓집이 훨씬 더 잘 살았어서, 우리 아빠랑 결혼하는 건 반대하셨다고 하더라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눈에는 그저 공사판에서 푼돈 만지는 집안으로 보이셨던 모양이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냥 평범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고집도 세고 불도저 같고 소유욕도 많고 뭐 여튼 편한 사람은 아닌데 엄마가 어떻게든 아빠랑 결혼을 해야 했던 거지. 자기가 좋은 남자니까. 로맨티스트시네요. 제 말에 그 사람이 피식 웃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면 그런 말 안 나올걸. 뭐 여튼 그래서 야반 도주하다시피 결혼을 했는데 나 3살 때 외국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야. 그때 엄마가 나 없고 그 중동 뜨거운 나라를 가서 아빠 시신 수습하고 거기 공사 현장 안정화시키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반년을 있다가 오셨다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야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신데요? 그렇지. 뭐 어떤 의미로는. 그런데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가 늦은 결혼으로 낳은 늦둥이거든. 외아들이었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사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어진 거지. 그렇다고 남의 손에 넘길 수는 없으니까 아마 내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장성한 사촌형을 입양해서 일단 그 사촌형한테 사업을 나눠주시려고 했나 봐. 아니 그런데 우리 엄마가 펄펄 뛰면서 그게 왜 그쪽으로 가냐고, 내가 클 때까지 자기가 꾸릴 테니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냥 한마디로 반란이 일어난 거지. 그 사람의 얘기는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결국 사업을 맡게 된 어머니는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사업을 키웠다고 하네요. 초반에는 기센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 말아먹겠다고 했던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엔 고맙다고 하셨을 정도라니 말 다 했죠 뭐. 우리 엄마 목표는 하나야. 내가 그 사업을 물려받는 거. 벌써 70이 넘으셨는데 여전히 내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시면서도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실 생각은 안 하고 나보다 일찍 출근해서 나보다 늦게 들어오실 때도 많고 그래. 그리고 머뭇거리던 그 사람이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나 이 사랑이 좀 크신 편이야. 그래서 내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이렇게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고, 나도 가끔은 좀 숨막힐 때가 있어서. 그는 그렇게 소문에 대한 사실을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사람도 이해가 되고 어머니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같아도 3살짜리 아들을 두고 남편이 죽었으면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남겨두고 간 사업을 어떻게든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하니 한 번 얼굴도 못 본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저의 묻어남을 계속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 크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좋아했는지도 알 수 있었어요. 자기 엄마를 견디려면 저 같은 성격이 아니면 힘들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존경스러운 분이네요.
그리고 나 같아도 그 나이에 혼자 돼서 3살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 아들 줄 회사 지키려면 집착이 좀 생길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고 그렇지는 않아. 뭐 여튼 결혼하려면 만나야 하니까 우선 네 집에 먼저 인사하고 차근차근 진행해보자. 그 다음부터는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것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니기로 했고 팀장님, 아니 남편은 어머니 회사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어요. 일 잘하고 규모 잘 잡아가던 팀장님의 퇴사에 경영진은 몹시 안타까워했죠. 차라리 제가 그만두고 팀장님이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눈치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남편은 물려받을 사업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을 생각은 없었으니 눈치 볼 거 있나요? 그냥 제 성격대로 그러려니 서운하거나 아까울 수 있겠거니 하고 모르쇠로 일관해야죠. 저희 집에 인사를 온 날 엄마 아빠와 여동생 셋은 무슨 집행관 내지 판정관처럼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보고 이런저런 질문을 해댔습니다. 여간에서는 그러려니 넘어가는 제가 오죽하면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궁금증이 쏟아지더라고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사과를 하니 오히려 남편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 아이, 우리 엄마 만나봐.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만나보라는 말만 할 뿐 결혼 날짜는 3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작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뵙지 못했어요. 아니 남편이 만나는 날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처럼 보였죠. 어차피 결혼하면 당분간은 엄마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뭐하러 자꾸 일찍 보려고 해. 오히려 전 그 말이 더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합가는 남편이 처음 결혼을 얘기할 때부터 말했던 거였습니다. 집안 전통이라나요? 서로 부대끼며 밥상을 나눠야 가족이 된다는 선대 할아버지 말씀에 따라 남편 집은 며느리는 물론 사위도 1년은 어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따로 나가 살건 같이 살건 아니면 친정이나 시댁에 들어가 살건 아무 상관을 하지 않는다고요. 저희 집에서는 재산이 없는 집도 아니고 뭘 시댁에 들어가 사냐고 처음에는 펄쩍 뛰었지만 1년 뒤 큰 평수의 아파트와 함께 독립할 거라는 남편 말을 듣고 그래 1년이면 뭐 라고 허락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거라 사실 주중에는 거의 어머니를 마주칠 일도 없을 거고요. 주말에나 한 번씩 식사하고 같이 있는 건데 그 정도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들어가서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상견례 날 인사하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겠다고요. 왜 안 만나게 해요? 혹시 어머니가 저 싫어하세요? 몇 번씩 만남을 미루는 것을 보니 아무리 저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싫어하긴. 그냥 어머니도 바쁘시고, 아니다. 그래, 이번 주 어때? 주말에. 좋아요. 그렇게 저는 제가 조르는 형국이 되어 결국 상견례를 2주 앞두고 어머니를 뵐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들이 저보다 더 긴장해서 이 옷을 입혔다 저 옷을 입혔다 하며 수선을 떨더라고요. 평소 정없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혈육은 혈육인지 어찌나 신경을 쓰고 무심한 듯 툴툴거리면서도 생각을 해주는지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래도 내가 관심을 받는구나, 사랑을 받긴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도 은근히 신경이 쓰이시는지 꽁꽁 숨겨둔 작은 알이 박힌 반지도 하나 제 손에 끼워주셨어요. 그리고 예물 예단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듣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손 허전하고 그러면 없어 보여. 2번째 손가락에라도 하나 끼고 나가.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슬쩍 떠보고, 응? 저 통해서 그리고 남편 통해서 들은 재산과 사업 규모에 조금 부담이 되신 듯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자기 선에서 적절하게 알아서 하겠다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부모님 입장은 또 그게 아니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옅은 옷을 4번쯤 갈아입고 평생 처음 돈 들여서 메이크업도 하고 어머니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만나서 반갑다. 한눈에 딱 봐도 만만치 않은 어르신이 절 보자마자 손을 딱 내미시더군요. 얼결에 악수를 하는데 세상에 마르고 가는 손에서 어쩌면 그렇게 힘이 세게 느껴지는지 제 손아귀가 다 쑤시고 아플 지경이었어요.
살짝 긴장한 저를 시어머니는 위에서 아래로 찬찬히 훑어보시더군요. 그런데 그 눈빛이 어쩐지 몹시 소름 끼치고 서늘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훑어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호랑이나 사자가 먹기 직전에 사슴이나 얼룩말을 매섭게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더 이상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그렇게 당당하고 까칠하고 할 말 다 하고 직설적이었던 회사에서의 모습도 없고 은근히 다정하고 세심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표현하던 연애할 때의 모습도 없었죠. 그저 어디서 잔뜩 기가 죽은 비 맞은 개 같은 얼굴로 찌그러져 있는 게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결혼 전에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결혼하자마자 교정부터 하자. 나이 들어 치열 고르지 않은 거 난 별로다. 네? 네. 조금 삐뚤고 덧니가 나서 활짝 웃는 게 습관이 안 된 콤플렉스일 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교정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만나서 인사하자마자 바로 교정 얘기부터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시선을 딱딱 집어 멈추시는데 마치 발가벗겨진 채 심사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빈손이면 초라하다고 끼워주신 반지에 시선이 닿은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보이는 것처럼 검소하고 돈 욕심 없는 사람이면 좋겠구나. 이게 대체 없어 보인다는 욕인지 아니면 진짜 검소해 보여서 좋다는 건지 도통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박씨니? 춘천 박씨입니다. 원래 우리 집안이 박씨랑은 결이 잘 안 맞는데 그나마 사주가 맞아서 내가 며느리로 드릴 생각을 했다. 알아둬라. 네. 안 그래도 어머니를 만나기 전 남편이 저한테 사주를 물어보긴 했었습니다. 저희 집은 무교이긴 해도 사주나 이런 건 가끔 토정 비결을 볼 때나 우스개로 보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편 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업하시면서 나름 징크스가 많이 생기셔서 그래. 풍수지리도 민감하시고 뭐 이래저래 좀 복잡해. 태어난 연월이라고 시간만 대충 알려줘. 사주 안 맞는다고 반대하시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줘봐.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은 제 사주를 받아서 본인이 먼저 궁합을 봤다고 하네요. 만약 궁합이 안 좋으면 어떤 사주여야 궁합이 좋은지를 물어봐서 그 사주로 어머니께 전달하려 했다고요. 다행히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저랑 남편의 사주가 좋았고 특히 제가 남편의 길을 살리고 토양이 돼준다나 여튼 남편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제가 비옥한 땅이 되어주는 사주라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도 절 만나기로 하신 거고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사업을 하시다 보니 뭐가 걸리는 것도 많고 조심스러운 것도 많은가 보다 하고 또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만난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사주 얘기를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예물이랑 예단은 정말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친척들 드릴 선물은 내가 마련하는 게 나중에 뒷말 나오지 않게 수준 맞춰 드리기 편할 거고 며느리가 뭐 해왔다고 자랑해야 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 그러니 정말 할 거 없고 대신 가구는 나랑 좀 고르자. 두 사람 사주에 맞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로 만든 가구가 있으니 그걸 쓰면 좋겠구나. 싫으니? 아니요, 싫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딱히 싫어하지 않을 거. 넌 가만히 있어. 새아가랑 내가 살림 얘기하잖니. 시어머니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남편의 말을 뚝 잘랐습니다. 그때 느낌이 왔죠. 마마보이구나. 그런데 그것도 또 같이 다녀보니 애매하더군요. 마마보이는 엄마 치마폭에 감싸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말끝마다 우리 엄마가 이러면서요. 하지만 남편과 어머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쫓고 쫓기는 그런 느낌이랄까? 남편은 끊임없이 숨막혀하고 눈치 보면서 외면하고 도망가려 하는데 시어머니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남편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무디고 무딘 제가 알아챘을까요? 그날 어머니를 만나서 6시간을 좀 넘게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게 눈길을 주신 건 처음에 악수할 때 그리고 잘 가라고 인사할 때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계속 남편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가구를 고를 때도 시어머니는 일단 결정한 후 카드로 계산하기 전에
한 번씩 제가 물어볼 때만 말을 거셨습니다. 완벽하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애매하게 저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오죽하면 판매하시는 분도 뭔가 이상한지 계속 저와 남편 어머니를 번갈아가며 흘끔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전 여기까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엄청 돈 많은 시어머니가 사모님 팁 팍팍 내면서 하시는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원래는 제가 해야 하는 혼수도 시어머니가 다 준비해 주시고 명품 가방에 패물까지도 싹 사주시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있는 대로 부러워할 상황이긴 한데 제 기분이 산뜻하지는 않고 여러모로 좀 애매한 만남이었습니다. 게다가 헤어질 때 시어머니께서 결정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남편 사이에 껴서 쇼핑하느라 힘들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랑 데이트하듯 쇼핑 좀 해야겠다고요. 그리곤 저보고 먼저 가라고 하시대요. 아니 처음에 찻집에서 만나 10분 남짓 인사하고 바로 백화점으로 이동해서 6시간 내내 남편과 팔짱을 끼고 다닌 건 어머니인데 사실 그때는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것처럼 보였고요. 엄마, 우리 백화점에 거의 반나절 있었어요. 저 사람 저녁도 먹어야 하고, 더 살 거 없잖아요. 예, 매일 먹는 저녁 하루쯤 안 먹으면 어떠니? 그리고 배고프면 다 알아서 자기가 사 먹겠지. 너 벌써부터 새아가 싸고 돌고 그러면 엄마 너무 서운하다. 장가 가면 마누라하고만 쇼핑 다닐 텐데 엄마한테 하루 저녁도 서비스 못해? 진짜로 서운하신지 언뜻 눈물까지 글썽이는 어머니를 보고 오히려 당황한 건 제 쪽이었습니다. 저도 저녁에 약속 있어요. 두 분 쇼핑하세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제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딱 잡아채 팔짱을 끼고 저한테 잘 가라는 인사 툭 던진 채 가버리시더군요. 살포시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면서 말입니다. 제 두 손에는 시어머니가 사주신 것들이 주렁주렁 무겁게 들려 있었지만 그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웠어요. 속도 모르는 엄마와 여동생들은 제가 들고 들어간 물건들, 그리고 예단 예물, 친척들 선물까지 다 시어머니가 알아서 사실 거라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땡 잡았다, 조상님이 도왔다, 무슨 복에 그런 집에 시집을 가냐, 호들갑 그런 호들갑이 없었습니다. 저만 그냥 마음에 무거웠죠. 그래서 구경하느라 신난 동생들과 엄마를 거실에 두고 혼자 방으로 들어왔어요. 휴대폰을 받지만 남편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더라고요. 그때 둘째 여동생이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 눈은 못 속이지. 언니, 무슨 일 있지? 역시 머리 좋은 애는 눈치도 빠른 모양이에요. 저처럼 표정에 뭐가 드러나지 않는데도 이상한 게 느껴지는 모양이죠. 아니, 무슨 일은. 그냥 내내 쇼핑 다니고 긴장하고 그래서 피곤한 거지. 아닌데? 언니 그냥 피곤한 표정이 아닌데? 분명 뭔가 마음에 꺼림칙한 게 있는 얼굴인데? 욕심 많고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서는 제일 똑똑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애라 그냥 오늘 느꼈던 거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말해줬습니다. 동생은 심각하게 듣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네. 젊은 나이에 사별하고 아들 하나 보고 살아서 그 어머니가 지금 몹시 헷갈리는 중인 것 같은데? 가끔 있잖아. 자기 아들을 애인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시어머니들. 그런데 회사도 크게 하고 사회생활도 하시는 분이라며. 설마 티나게 뭐 하겠어? 그냥 며느리 기선제압자 그러시는 거겠지. 동생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상견례 날은 몹시 다정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셨고요. 오죽하면 엄마가 상견례 끝나고 저한테 저런 시어머니라면 10명도 모시겠다며 저한테 책 잡히지 않게 잘하라고 들어가서 1년 사는 거 무난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까지 하셨으니까요. 어느 정도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조건이고 저 역시도 남편에 대한 신뢰가 커서 어영부영 그렇게 결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걸렸던 건 신혼여행이었죠. 내가 잘 아는 분께 들은 얘기인데 너희가 결혼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거나 물을 건너가면 앞으로 결혼 생활에 애기 낀다더구나. 신혼 첫날은 집에서 보내라. 내가 집에 안 들어가마. 어차피 너희 살 집이니
거기서 그냥 신혼여행이다 생각하고 쉬고 여행은 1년 살고 가거라. 사실 별로 믿고 싶지 않은 미신 때문에 평생 한 번일 허니문을 집에서 보낸다는 게 싫었어요. 다들 평소 못 가는 나라 신혼여행 때나 한 번 크게 다녀오는 거라며 칸쿤이나 유럽, 아이슬란드 같은 데 다녀오라고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한번 가볼까 기대도 컸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딱 그 말씀하시고 나서 남편은 신혼여행에 신짜도 안 꺼내더라고요.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너희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 그냥 한번 양보하라고만 하시고 결국 신혼여행은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식장에서 멋지게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 행복하더라고요. 남편 눈에서 꿀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식 끝나고 집으로 오는 것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피곤한 게 덜했으니까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저희 신혼방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늦은 오후 결혼식이라 집에 오니 거의 저녁이 다 되었더라고요. 머리에 잔뜩 찌른 핀도 좀 빼고 싶고 1cm는 얹은 것 같은 화장도 지우고 싶고 무엇보다 얼른 한숨 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서로 장난도 치고 나름 꽁냥거리면서 씻은 후 이른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뭐 진짜로 첫날 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떨리더라고요. 게다가 방이 너무 커서 약간 위압감이 오니 그렇게 잠이 오던 게 다 깨버렸습니다. 뭔가 낯설어서 그런가? 잠이 깨버렸어. 슬슬 익숙해지겠지. 이제 당신 집인데 뭐. 이거 다 당신 거야. 이게 왜 내 거야? 어머니 거고 당신 거고 그렇지. 어머니가 천년만년 사시겠어? 당신 월급 받은 건 그냥 당신 쓰고 싶은 데 써. 친정에 주건 사고 싶은 걸 사건. 살림하는 돈이랑 용돈은 내가 카드 줄게. 그리고 차츰 우리 집 부동산이랑 재산이랑 알려줄 테니까 당신도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많아? 돈이? 많지. 회사 지분이랑 부동산이랑 뭐 이것저것 다 끌어모으면 몇백억은 되니까.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있던 저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몇백억? 그러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결국 다 당신이랑 나랑 쓰고 살 돈이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와 달리 남편은 뭔가 당당해 보였고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어요. 첫날 밤 제 앞에서 좀 어깨를 펴고 싶어서 약간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나름 또 그런 모습이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단을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애교를 부려보기로 말이죠. 진짜? 나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다. 신랑 엄청 잘 만났네. 회사에서 누가 괴롭히면 사표 멋지게 딱 던질 테니까 당신이 사람 보내서 사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이렇게 나 데리고 나가주고 그러는 거야. 난생 처음 내본 콧소리였는데 남편이 정말 파한대소하며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난 당신 그런 점이 너무 좋아. 묻어나고 무심한데 한 번씩 이렇게 날려주는 한 방이 있어.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콩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동시에 웃던 것도 움직이던 것도 멈추고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린가? 그러게, 당신도 들은 거지? 거실이나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은데. 가끔 창문 쪽 난간에 고양이들이 올라가서 뛰는데 그 소린가 보다. 한동안 귀를 기울여도 별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저희는 또 무심하게 넘어간 채 꽁냥꽁냥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흐르고 저랑 남편은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슬그머니 손을 잡고 서로를 안고 눈빛을 나누기 시작했죠. 잘까? 응. 남편이 불을 끄고 다시 침대로 와서 절 안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또다시 콩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그 소리가 들리는 곳도 느껴졌습니다. 바로 침대 아래였어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몸이 얼어붙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못 들었는지 절 안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쉿! 저는 남편의 귀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말한 후 베개 옆에 두었던 휴대폰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그리고 의아한 얼굴의 남편에게 계속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대 프레임 쪽으로 몸을 옮겼죠.
그리곤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바로 침대 아래쪽을 봤습니다. 제 비명에 놀란 남편이 쏜살같이 뛰어내려 방에 불을 켜고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네, 침대 아래에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정작 저는 너무 놀라서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침대 아래서 기어나오는 시어머니는 당당하고 눈빛은 형용하더라고요. 그제야 왜 시어머니가 굳이 촌스럽고 높기만 한 이 침대를 고집했는지 이해가 되면서 소름이 쉬지 않고 끼쳐 올라왔어요. 혼수 마련하는 날 시어머니는 다른 예쁜 침대 다 두고 중세시대 프랑스 궁전에서나 쓸 것 같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침대를 고집하셨거든요. 말로는 이 나무가 우리 사주에 맞네 어쩌네 하시면서 연신 아래쪽으로 보시길래 속으로 저거 먼지 쌓일 텐데 뭐하러 저런 걸 고르시지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숨어 있을 걸 계산했다고 생각하니까 앞에 있는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까지도 소름 끼치게 싫어지더라고요. 순식간이었어요. 엄마 미쳤어요?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절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러시더라고요. 베갯머리 송사로 내 아들 꿰어내 재산 빼돌릴 궁리를 하나하나 내가 알아보려고 그랬다. 아니나 달라? 이 물러 터진 놈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줄줄 재산이 뭐 있네 읊어대? 내가 너 혼인신고부터 했을 때 싹수는 알아봤지만 못난 놈. 그리고 뭐? 용돈 줄 테니 쓰라고? 아이고 이 쓸개 빠진 놈아. 내가 네가 그렇게 물러 터지니까 사업을 못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새아기 너 솔직히 말해라. 우리 집 재산 탐나서 그래서 내 아들 꼬셔가지고 결혼한 거 맞지? 너 아까 혀 짧은 소리로 신랑 잘 만나서 좋다고 하더라?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우리 재산 빼돌릴 계획 가지고 온 거 맞지?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미친 여자를 제가 신혼 첫날 밤 그것도 침대 아래서 튀어나온 시어머니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말 아시나요? 뜬 소가 무섭다는 말이요. 저희 외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인데 어렸을 때 저 보면서 항상 그러셨거든요. 뜬 소 알아? 굼뜬 소. 다른 소에 비해서 느리고 굼뜬 것 같은 소들이 있는데 이런 소들이 한번 성질이 돋아서 뛰면 온 마을을 다 쑥대밭을 만들어. 여기 가서 들이받고 저기 가서 들이받고. 그래서 뜬 소는 건드리는 게 아니오. 네, 제가 그러려니 사는 굼뜬 소인 것을 시어머니는 모르셨던 거죠. 바로 손을 치켜 올려 시어머니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마 누구한테 맞은 거 처음이셨을걸요. 그것도 자기보다 어리고 못하다고 생각해서 있는 대로 무시했던 상대에게 말입니다. 너무 놀란 시어머니는 뺨을 부여잡고 반격할 생각도 못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뭐 하는 거냐며 제 팔을 잡길래 남편 뺨도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본인이 맞았을 때는 어이가 없어 얼어 계시더니 생떼 같은 아들이 맞으니까 정신이 드셨는지 저한테 악다구니를 하며 덤벼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건드리면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바로 옷 챙겨 입고 가방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쫓아 나오려는 남편에게 온 동네에 개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바로 뛰쳐나왔어요. 세상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정말로 재산을 탐내서 접근했고 뭔가 잔뜩 받아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건 마음조차 먹지 않은 사람을 범인으로 낙인 찍은 것도 모자라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감시까지 한 거니까요. 분해서 저도 모르게 발이 동동 굴러지더라고요. 창피해서 친구들한테도 말 못할 것 같고 당장 친정에 갈 수도 없어서 일단 둘째 여동생에게 문자를 했습니다. 고맙게도 동생은 제 문자를 받자마자 바로 저한테 달려와 주었어요. 오기 직전에 예약을 했다며 깨끗한 호텔에 방도 잡아주고 씩씩거리면서 저 대신 화도 내고 욕도 해주더군요. 그리고 이건 이혼을 해야 한다, 귀책 사유는 상대에게 있다며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한 해 만에 저보다 더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사실 신혼여행도 안 가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거라 상견례를 하고 나서 얼마 후에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이것도 남편이 우겨서 번갯불에 콩볶듯 했습니다. 혼인신고 늦어봐야 좋을 거 없대. 너도 나도 서로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결혼 아니잖아.
하루라도 빨리 법적 부부돼서, 나 네 보호자 하고 싶어. 그 말이 그때는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 로맨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말 듣고 혼인신고를 했죠. 나중에 시어머니가 듣고 펄펄 뛰셨지만 그때도 전 그냥 결혼 전에 한 게 싫으신 건가 하고 말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법적으로 엮이는 것 자체를 미루거나 막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계속 연락이 오는 남편을 피하다가 집에서 뛰쳐나온 지 일주일 만에 동생을 대동한 채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동안에 살이 쏙 빠져 사람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도끼 눈을 뜨고 옆에 딱 앉아있는 둘째 여동생을 본 남편이 우물쭈물거리길래 여동생한테 잠깐 자리 좀 피해달라 하고 둘이 마주보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미안해. 이번 일은 정말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런데 당신 무난하고 무던한 사람이잖아. 나 만나면서 내가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무던하게 지금처럼 나만 보고 가줄 수 있냐고 했을 때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그래서 나한테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라고? 그 여자를 시어머니라고 보고 살라고?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엄마도 과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셨어. 아니, 직접 말도 안 하는 그런 원격 사과가 어딨어? 그리고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어?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해서 내 보호자가 되고 싶다며. 이게 보호니? 사지로 내밀고 내 뒤에 숨는 걸로 느껴지는데 난? 그건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 밀어내지만 말고 집은 구해지는 대로 나가서 살자. 어? 신혼집에 쳐들어올지 아닐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들 집인데 오실 수도 있겠지. 여기에서 저는 마지막 신랑보다 가늘게 가지고 있었던 남편에 대한 기대를 싹 거두었습니다. 인연 끊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둘만 잘 살자도 아니고 하다못해 외국 나가서 살자도 아니고 기껏 와서 한다는 말이 나가서 살긴 사는데 아들 집이라 어머니 오시는 건 막을 수 없다라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던 그때 남편에게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여동생이었어요. 와, 나 이건 진짜 한 번은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여기서 하네, 여기서. 야, 이 미친놈아, 다 버리고 도망가자도 아니고 위자료 두둑히 줄게, 그걸로 네 마음이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고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우리 언니가 맹하게 그러려니 넘어가니까 이번에도 그러려니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했냐? 이 새끼야, 아무리 존재감 제로라도 우리 언니한테 가족이라는 게 있거든? 너 따위한테 보내려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날 이때까지 키운 거 아니라고. 와, 제 동생이지만 진짜 똑똑하대요. 그리고 새삼 자라면서 한 번도 제가 여동생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도 깨달았습니다. 쫄지 않고 저렇게 와락바락 제 할 말 다 하는 기운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건 가족뿐이라는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감정 기복이 크지 않다 보니 살면서 별로 울어본 적도 없는데 그동안 막혔던 눈물이 한 번에 터진 건지 울기 시작하니 멈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 언니가 우는 걸 처음 본 여동생은 결국 이성을 잃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더니 다시 한번 음료수를 퍼부었어요. 여튼 여동생은 버럭 소리 지르고 쥐어 패고 물이랑 음료수도 부으며 남편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후에 주변 사람에게 꾸벅 죄송합니다 사과도 하고 카페 카운터에 가서 청소시켜 미안하다, 혹시 기물에 문제 생긴 거 있으면 연락 주시라며 명함도 준 후에 절 끌고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남편은 제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물론 하는 얘기는 변함없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조언에 따라 저는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 하라고 한 채 일절 연락을 받지 않았죠. 이참에 한번 재산 좀 받아내 보려고요. 오래 산 게 아니라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파탄의 귀책 사유가 그쪽 집에 있고 소문나는 게 세상 무엇보다 무서운 사람들이니 제대로 한번 쪼아보려 합니다. 굼뜬 소인 저 확실하게 화가 났거든요. 재산 노리고 들어왔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 지켜드려야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변호사가 연락했을 쯤이었는데 저만큼이나 굼뜬 소인 줄 알았던 저희 엄마가 글쎄 소금을 뿌리시더라고요. 명품 옷에 소금이 눈처럼 들러붙는 걸 보면서 미친 사람처럼 펄펄 뛰는데 첫날 밤 보았던 침대 아래 광기서린 눈빛이 다시 보이면서 구역질이 쉴 새 없이 나왔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어디 살겠나 싶었는데 둘째 동생이 또 그러더라고요. 피해자가 자꾸 도망다니는 세상, 그거 우리라도 만들지 말자고요. 생각보다 미친 사람도 많지만 생각보다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우리 자리 지키면서 살자고 말입니다. 뭐 당분간은 저도 숨거나 피할 생각은 없어요. 철저하게 받아낼 수 있는 거 다 받아낼 거거든요. 엄마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구는 아들놈이나 돈과 아들이 권력이고 온전히 자기가 다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엄마나 한번 세상에는 자기 맘대로 되는 일이 없기도 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